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상 운송론 제12강 컨테이너 운송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컨테이너 리제이션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또 컨테이너 선사의 운영 방식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테이너 리제이션은 우리말로는 컨테이너화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컨테이너 리제이션이 국제 운송 또는 해상 운송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컸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컨테이너 리제이션의 역사와 또 장단점에 대해서 각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을 보면은 컨테이너 리제이션은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운송하는 방식 또는 컨테이너화라고 하는데요. 이 컨테이너에 내장 화물을 적자에 운송하는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일컫는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선진 각국은 대량 생산 체제를 도입해서 선진 각국 간의 공업제품의 교역을 증대하게 됩니다. 국제 간의 고속 대량 운송의 요청이 급증하였고 전기 화물 운송 체계도 더욱 활성화되는 이러한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1960년대 부전기선의 대량 석유 및 원자재 해상 운송이 발전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선박이 대형화하고 전용선화하게 되었습니다. 이 반면에 젤의 전기 화물 운송은 효율적이지 못한 문제점이 발생했는데요. 이러한 젤의 전기 화물 운송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해상 물동량의 급증과 세계 선봉량의 과잉 팽창으로 인해서 세계 각지 항만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고 항만 하역의 능률이 떨어져서 1960년대가 되어서도 대량 고속 운송이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항만에서의 불필요한 비용 감소, 선박의 체항 시간 단축을 통한 화물의 단위당 비용을 절감하여 운송수단에 비해서 우위의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이와 같은 필요성을 느낀 이유는 운항시간 전체에서 하역시간이 차지하는 비중은 40~50%에 달했고요. 탱커와 벌크선의 항만 정박기간이 운항시간 전체의 10% 내지 15%라는 데 비해서 전기선의 경우에는 이러한 하역시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운항시간 전체에서 하역시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40~50%라 이런 것은 굉장히 큰 비중이고요. 특히 미국 내에서는 JLS 전기선의 해상 운송 비중 중에서 하역비가 차지하는 비용상의 부담이 60%에 달했습니다. 항만 정박 기간을 비용으로 계산한다면 전체 해상 운송 비용 중에서 약 80%가 항만에서 발생했다 이렇게 보겠는데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컨테이너 리제이션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는 것입니다. 비능률적인 항만 하역을 해결할 필요가 있고요. 항만에서의 작업 방식을 노동 집약적인 방식에서 자본 집약적 방식 또 기계화로 전환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송 형태를 컨테이너 리제이션 된 화물이 단위화되어서 운송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전환된 건데요. 컨테이너 운송은 주로 이제 해상 운송업계에서 주도하게 됩니다. 항만에서의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선박의 체항 시간을 단축하여 선박의 운항 시간을 생산적으로 혁신하는 것이고요. 화물의 단위당 비용을 절감하고 다른 운송수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우위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컨테이너 리제이션은 화물 단위당 운송 비용을 아주 최소화시켜줬고 선박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물류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장점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국제 해상 운송에 도입한 지 불과 4년 만인 1970년대 초에는 이미 세계 주요 항로 대부분의 컨테이너선이 취항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해상 운송에서 컨테이너 리제이션이 된 과정을 보면요. 1926년경에 이미 유럽에서는 컨테이너를 운송에 사용했다고 하고요. 주로 이제 미국에서부터 컨테이너 리제이션이 출발하고 있는데 1926년 미국 뉴욕과 시카고 간의 철도 운송에서 처음 사용이 되었습니다. 컨테이너 19개를 적재할 수 있는 철도 운송 차량을 제작해서 투입한 것이 시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수물자 운송용으로 이제 해상 운송에서 사용된 것이 좀 본격적인 해상에서 사용인데요. 제2차 세계대전 중에서 미국 육군의 군수품을 운송할 때
해상 컨테이너가 최초로 등장했다고 합니다. 또 전쟁 이후에도 독일 주둔 보급창과 본국 간 물자 운송에 계속 이를 이용해 왔고요. 상업적 해상 운송에 컨테이너를 도입한 것은 시랜드라는 해운회사를 만든 말콤 맥린입니다. 미국의 육상 운송 회사를 경영하고 있던 말콤 맥린이 그 컨테이너 운송을 구상하게 되는데요. 이 컨테이너만을 적재하는 방안을 이제 강구하면서 트레일러 운송업에서 출발해서 트러킹과 철도 운송업에 종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기차를 타고 자기 기차로 이제 화물 운송할 때 컨테이너를 이제 싣는 것을 고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기차 안에서 여행을 하면서 스케치를 했는 데서 출발했는데요. 이것을 선박에도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펜 애틀랜틱 스팀십이라는 이제 미국 연안을 다니는 해운회사를 구입을 해서 갑판상에 컨테이너 적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선박 6척을 포함해서 총 37척의 컨테이너선을 운항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컨테이너를 상업적으로 해상 운송에 사용한 최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회사에서 1956년 4월 26일 세계 최초의 풀컨테이너십인 아이디얼 10호를 운항을 하게 되고요. 이 선박에는 컨테이너 60개를 싣고 뉴욕항과 휴스턴항을 운항하게 됩니다. 또 이를 통해서 그 국제 근거리 해상 컨테이너 운송을 개시하게 되는데요. 1966년 4월 시랜드에서 뉴욕 유럽 항로에 풀 컨테이너십인 페어랜드호를 투입하게 됩니다. 또 국제 원거리 해상 컨테이너 운송은 1967년 메슨사가 미국과 일본 항로에 컨테이너선을 투입한 것이 최초라고 하겠습니다. 이 컨테이너 해상 운송 시대를 개막한 것은 역시 말콤 맥린인데요. 이 녹슨 트레일러 한 대를 빌려서 물류 사업에 뛰어든 맥린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인 33살에 이미 162대의 트럭을 소유한 거대 운송기업의 사장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 맥린의 성공 비결은 운송 비용을 줄이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아이디어라고 하겠습니다. 이 고속도로에서의 정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구상하면서 선박에 트레일러를 실은 뒤 부두로 내보내는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트레일러의 바퀴와 몸체를 분리해서 트레일러만 선박에 싣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이것이 컨테이너선 역사의 시작이라고 하겠습니다. 트럭 운송은 트럭 운송업자가 담당하고 해운회사는 해상 운송만 담당했기 때문에 서로 영역을 침범하지 않았는데, 이 1950년대까지 이렇게 이제 각자의 영역이 있었는데 이것을 연결해서 운송하는 오늘날로 치면 복합 운송의 개념인데, 이러한 것을 생각해낸 아주 혁명적인 발상이었다고 보겠습니다. 트럭 운송만 알고 있던 맥린은 아이디어가 떠오른 후에는 과감하게 트럭 운송 회사를 정리하고 해운업으로 뛰어들어서 크게 성공하게 됩니다. 컨테이너의 도입 전과 도입 후를 이렇게 구분해 보면요. 컨테이너 도입 전에는 배가 도착하면 인부들이 직접 선박에서 짐을 하나씩 내린 후에 부두 근처 창고로 옮기게 됩니다. 인부들이 손으로 직접 물건을 나를 경우 하역에 드는 시간이 길어지고 또 막대한 비용이 소요가 되는데요. 1956년 최초로 맥린이 최초의 컨테이너선인 아이디얼 X10호로 화물을 날랐을 경우에 당시에 중간 크기의 비포장 화물의 선적 비용은 톤당 5.83달러인데 맥린의 컨테이너에서 같은 양의 화물을 선적하는 데는 톤당 15.8센트밖에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줄었는 거죠. 그래서 컨테이너 도입 후에는 하역 시간이 최소화되고 육상 운송과 해상 운송을 곧바로 연결할 수 있었고요. 운송 비용을 혁신적으로 낮출 수 있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런 컨테이너 운송의 발달 추이를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970년대 초에 국제 항로에서 이런 컨테이너 운송이 일반화되었는데요. 대부분의 세계 주요 항로의 컨테이너선이 취항을 하게 됩니다. 선형도 1000TEU급 미만이 주류인 1세대 선박에서 1000에서 2000TU급인 2세대 선박, 또 2000TU에서 3000TU급인 제3세대 선박이 이제 출현하게 되고요.
1980년대 이후에는 80입니다. 80년대 이후에는 컨테이너선이 초대형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4000TU급 선박인 4세대 선박 또 5000TU급인 5세대 선박, 6000TU급 선박이 각각 1990년대에 또 등장하게 됩니다. 다음 2005년 이후로는 6000TU급, 2013년에는 16000TU급, 2020년 현재는 약 2만 TU급의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세계 일주 국제항로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파나마 운하의 통과를 선박 설계의 원칙으로 삼지 않고 초대형 항만에만 기항하는 방식의 운항으로 발전하고 있고요. 이에 대항해서 파나마 운하도 초대형 선박의 파나마 운하 이용을 위하여 운하의 폭을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 이후 현재까지를 제8세대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속 초대형 선박을 이용한 규모의 경제에 의한 경쟁력 확보가 관건이다. 이렇게 오늘날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컨테이너리제이션의 증가 원인은 첫째 선박 이용의 증대입니다. 배를 많이 이용해야 되고요. 항만 생산성 증대 필요성, 또 비생산적인 비용의 감소, 노동 집약적 물류 서비스의 탈피, 선박 회항 시간 단축. 이 하역 시간이 빨라지면 같은 선박을 회전율이 굉장히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이를 통해서 기업 이윤의 증대 필요성, 이런 것들이 컨테이너화가 되는 증가 요인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컨테이너선의 세대별 구분을 보시면요.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6세대, 7세대, 8세대까지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는데요. 1세대는 이제 컨테이너선이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제 시기고, 보통 이제 피더선입니다. 피더 운송을 하는데 이제 사용이 됐고요. 1960년대 후반부터 700에서 1500TU 정도를 사용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선박은 이제 NIK의 하코네 마루가 이제 대표적인 선박이라고 볼 수 있고요. 2세대는 이제 대형 고속화가 되는데 핸디형이라고 합니다. 1970년대에 이제 주로 사용이 되었는데 1800에서 2300TU급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선사는 MOL이고요. 이 다 일본 선사는 뉴저지오가 있습니다. 3세대는 에너지 전략형인데 준 파나막스급입니다. 80년대 초까지 사용이 되었는데요. 2000에서 2500TU급의 선박이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또 4세대는 보통 4세대, 5세대는 이제 거대화 단계인데 파나막스급과 포스트 파나막스급 선박이 사용되었는데요. 이때부터 이제 APL이나 하팍로이드 등의 오늘날 이제 거대 선사들이 주로 등장하게 됩니다. 한 4, 5천 TU급까지 선박이 이제 들어섰고요. 6세대, 7세대, 8세대는 초거대화인데요. 6세대와 7세대 선박을 슈퍼 포스트 파나막스급이라고 하고 8세대 선박을 울트라막스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6000TU에서 8700TU급까지를 슈퍼 포스트 파나막스급 선박이라고 하고요. 8세대는 10,000TU 이상, 지금 여기 13,000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은 2만 TU급 이상 선박들이 취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울트라막스급이라고 하고요. 2만 TU가 넘어가면은 새로운 세대, 한 9세대 정도로 분류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현재 운송 시스템 자체는 울트라막스급에서 이제 주로 이용되고 있고,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한 8세대까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해운에서 컨테이너 리제이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초로 소개된 것은 한국 전쟁 당시에 미군 군수물자 운송할 때 컨테이너를 사용했다고 했죠. 북미 한국 간에 미국의 군수물자 운송선단에 의해서 컨테이너가 이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더 운송기인데요. 이제 우리나라는 모선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는 일본까지 대형 선박이 들어오면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는 이제 피더선으로 운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1970년 극동선박과 미국의 US 라인 간의 계약에 의해서 피더선이 취항하게 되고요. 1972년에는 대진해운의 인왕호와 고려해운의
뉴 오리온호가 피더선으로 취항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원양 운송 시기 서비스를 이제 시작하는 시기인데요. 이게 1975년 10월에 한국과 북미 태평양 항로에서 대한해운공사의 코리아 리더호가 북미 항로 서비스를 개시하게 됩니다. 이제 처음으로 그 피더선이 아닌 그 대형 선박이 모선이 다닌 거죠. 다음은 1978년 11월에 고려해운의 페이피크 트레이드호가 유럽 항로에 서비스를 개시하게 된 것이고요. 또 1979년 2월에는 대한해운공사의 제이스1호와 제이스1호가 한국과 유럽 간에 서비스를 시작하게 됩니다. 다음 월드와이드 서비스가 시작되는 것이 1990년대인데요. 1991년 2월 북미 한국 간에 한진해운의 컨테이너 전용선 14척이 투입되어서 펜듈럼 서비스를 개시하게 됩니다. 또 1992년 세계 일주 노선이 개설이 되는데요. 조양상선과 독일의 세나토와 DSR이 제휴한 3사 체제가 운영이 되었고요. 세계 일주 RTW 서비스를 개시하게 됩니다. 이 조양상선은 이제 독일의 세나토와 DSR이라는 회사는 동유럽권 과거 이제 공산주의 국가인 동독의 최대 선사입니다. 이 최대 선사인데 이 세나토와 DSR을 조양상선과 함께 한진해운이 나중에 흡수해서 세계 5위, 6위 선사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 단계로 이렇게 세계 일주 서비스를 조양상선이 DSR, 세나토와 이렇게 합작을 해서 하게 된 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 일주 노선 투입입니다. 이러한 컨테이너리제이션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테이너리제이션은 경제성과 신속성과 안전성이라는 세 가지, 즉 3대 혁신을 이루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경제적 이점이라는 면에서는 경제성을 우리가 들 수가 있는데 우선 포장비를 절감할 수가 있고요. 이것은 이제 컨테이너 자체가 외포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포장을 여러 개 파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다음 운송 비용 절감. 생산 공장 창고로부터 수화인의 문정까지 한 번에 이제 일관해서 운송할 수 있는 체제가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역비 절감이 아주 컸죠. 하역 단계의 간소화로 인한 노동력 절감과 기계 하역으로 인한 인건비, 즉 하역비의 절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보관 비용의 절감도 있죠. 컨테이너 자체가 하나의 창고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관의 비용이 좀 적게 들었다. 그 다음 자금의 신속한 회전과 화물 이동의 신속성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국은 이제 하역 시간이 굉장히 단축되면서 운송 시간이 전체적으로 단축이 됐기 때문에 자금의 고정화가 상당히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인건비와 사무 경비도 절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컨테이너 안에 화물을 한 번에 실어서 이렇게 이동을 하기 때문에 화물 하나하나별로 서류를 만들어서 사무를 하던 것을 상당히 이제 간소화시키고 또 기계화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신속성을 들 수 있는데요. 철도 운송 및 육상 운송과의 그 연결이 되고 원만하고 지연 없는 연결이 원만하고 지연 없는 해륙 일관 운송이 가능했기 때문에 운송 기간을 대폭적으로 단축하게 됩니다. 또 컨테이너는 이제 크레인을 이용해서 선적 양육이 가능하니까 기계화가 가능했고요. 하역 시간이 당연히 대폭 단축이 됩니다. 또 작업 능률도 혁신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굉장히 전체적으로 신속성을 기하고 있다. 그 다음 이제 안전성의 문제인데요. 컨테이너 자체의 견고성 또 밀폐성으로 인해서 화물이 안전하게 보관이 된다. 그 다음에 임시 창고로서의 보관 기능도 있고요. 화물 보호 기능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단점은 전용 항만 시설, 하역 장비, CYCFS 등 이 컨테이너를 처리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항지 이외로 운송되는 화물은 추가 운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컨테이너 용기의 신속한 회수 및 손상 방지 등 재고 관리에 상당한 에러가 발생한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이제 2019년부터 운송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가요.
2020년 말 정도 돼서 그 유럽과 미국으로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수출이 좀 늘어나게 되니까 문제는 이런 이제 컨테이너 용기가 지금 미국이나 유럽 쪽에 코로나로 인해서 물류가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한번 들어간 컨테이너가 회수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이제 그 운임이 굉장히 높아지고 또 컨테이너 사용료도 높아지는 그런 이제 문제점이 발생했는데요. 이와 같이 컨테이너는 이제 특정 지역으로 다시 이제 그 양육이 되고 나서 화물을 내리고 다시 회수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그래서 보통 컨테이너선에는 한 15% 정도의 공간이 컨테이너를 다시 운송해오는 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항만 시설 및 운송수단이 미비한 일부 국가에서는 컨테이너화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컨테이너 전용선의 경우에는 선박 자체에 크레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전용선이 기항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게 되면 여기에 크레인, 컨테이너 크레인, 즉 벤트 크레인을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이제 시설이 없는 데서는 하역이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컨테이너 무게 자체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화물을 실으면 20톤에서 한 40톤 정도 되는데 이것을 이제 사람이 움직일 수는 없기 때문에 더 하역이 어려워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컨테이너 선사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영 방식은 운항 방식과 컨테이너 화물의 인수도 방식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항 방식에 따르면 화물 확보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적인 항해 일정에 따라서 선박을 운항하는데요. 단독 운항 방식, 컨소시엄 운항 방식, 공동 운항 방식, 스페이스 차트 운항 방식으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컨테이너선의 대형화와 대규모 집화 조직 및 정기 항로의 유지에 대자본이 소요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선사의 재원 조달, 비용 절감, 집화 활동 등에 유리한 컨소시엄 운항 방식이나 스페이스 차트 운항 방식의 채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항 방식을 보면요. 단독 운항 방식은 개별 전기선사가 다른 선사와 제휴 없이 단독으로 필요한 선단을 구성해서 운항하는 방식입니다. 운항 스케줄, 기항지, 영업정책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하는데 문제는 이러한 방식으로 운항하려면 많은 선박을 확보하고 영업망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초기 자본이 많이 투입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은 컨소시엄 운항 방식인데요. 여러 전기선사가 별도의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을 하는 방식인데 선박의 공동 스케줄 작성, 운송 장비 및 터미널 공동 사용, 운임 수입과 화물의 공동 배분 등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다음은 공동 운항 방식인데요. 2개 이상의 전기선사가 합작회사 형태로 수척의 선박을 공동 투입하는 경우인데 각 선사별로 독자적인 운임, 서비스 조건 등을 정해서 운항을 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스페이스 차트 운항 방식인데 2개 이상의 전기선사가 각각 한 척 이상의 컨테이너선을 투입하여 운항하는 경우에 상호간의 스케줄을 조정하여 타사 선박에 대해서도 각기 일정한 선박을 확보하여 컨테이너 운송을 하는 방식입니다. 선박 경비, 운항 제 비용은 분담하지 않고 운임풀도 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타사 선박에 적재한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정해진 계약에 따라서 용선료를 지급하게 되고요. 선사 간 일부 용선 계약을 통해서 선박을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이와 비슷한 것이 우리가 그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할 때 북경 같은 데 이제 중국으로 가게 되면은 대한항공에서 계약을 했는데 비행기를 타러 가면은 중국 민항기가 배정이 된다든지 또 싼 값에 중국 민항기를 계약을 했는데 비행기를 타러 가니까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 배정이 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보면은 두 항공사 간에 서로 스페이스 차트를 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선박에서 사용한 방식을 그대로 항공기에 도입을 했는데요. 뭐 이러한 방식이 스페이스 차트 방식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적 제휴 방식인데요. 전기선사 간의 경쟁 심화와 운항비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품질 서비스에 대한 화주의 수요를 충족하고 항로 안정을 위해서 경쟁사와 제휴하는 것입니다. 마케팅, 구매, 운항 및 통제 등을 공동으로 수행해서 규모의 경제를 통한 원가 절감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휴를 통해서 추가 투자 없이
보다 넓은 지역에 서비스를 공급하게 되고요. 터미널의 공동 사용 등으로 해상 및 육상에서 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다음 컨테이너 화물의 인수도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송계약 형태에 따라서는 선사와 화주 간 책임의 시간적 한계가 정해지는데요. 운송인이 송화인으로부터 화물을 수령하는 장소를 어디로 할 것인지, 운송인이 수화인에게 어느 장소에서 화물을 인도할 것인지를 합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겠습니다. 화물의 특성에 따라서는 FCL 화물인지 LCL 화물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요. 이 FCL은 컨테이너 안에 하나의 화물로 꽉 차 있는 경우고, LCL 화물은 여러 개의 화물을 섞어서 실어야 되는 경우입니다. 화물의 인수도 방식은 CY to CY, CFS to CFS, CY to CFS, CFS to CY 방식으로 인도와 수도가 이루어집니다. CY to CY 인도 방식은 송화인의 책임하에 화물을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선적지 CY에서 선사에 인계하는 방식입니다. 또 양육지에서도 CY에서 컨테이너 채로 수화인에게 인도하는 방식인데 FCL 화물에 주로 채용을 합니다. 여기서 CY는 컨테이너 야드를 얘기하는데요. 그냥 나대지에 컨테이너를 적재 놓는 이런 것을 CY라고 합니다. 컨테이너 부두에도 보면은 그냥 부두에 컨테이너를 쭉 쌓아놨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CY라고 하는데, FCL 화물은 한 사람의 화물로 이제 가득 차가 있기 때문에 그냥 컨테이너를 통째로 창고에 야드에 갖다 놓으면 야드에서 야드로 이동해 주면은 화물이 인수도가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화주의 CY에서 컨테이너를 가져와서 운송해서 수하인의 CY에 갖다 내려놓으면 화물이 인수도가 되는 이런 방식입니다. 반면에 CFS to CF 인도 방식은 이제 LCL 화물의 경우인데요. 화물 안에 여러 사람의 화물이 섞여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은 개별 화물이 CFS, Container Freight Station이라는 창고입니다. 이 창고에 화물을 개별적으로 A, B, C, D, E의 화물을 갖다 주면 이 CFS라는 창고에서 컨테이너 하나 안에다 이걸 다 집어넣겠죠. 집어넣고 목적지에 가서 다시 그런 CFS라는 창고에 갖다 넣어 놓으면은 여기에서 컨테이너를 열어 개봉해서 화물을 전부 해체를 합니다. 해체하면은 각자의 화물로서 뭐 5개면 5개, 6개면 6개로 나누어서 화물을 인수해 가기 때문에 결국은 FCL 화물이 아닌 LCL 화물의 경우에는 개별 화주들의 여러 명의 화주의 화물이 하나의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화물을 실을 때도 CFS라는 창고에서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실어야 되고, 도착해서는 창고에서 이것을 해체해서 각자가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CFS2 CFS 방식으로 인도하게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은 CY to CFS 방식은 송화인이 화물을 컨테이너에 적입해서 선적지 CY에서 운송인이 수령하는 건데요. 양육지 CFS까지 외관 및 봉인에 이상이 없이 컨테이너가 도착하면 선사의 책임이 종료하게 되고, CFS에서 컨테이너 내부 화물을 해체해서 개별 수화인에게 인도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했죠. A라는 수출업자가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미국으로 수출을 했는데 수입했는 미국의 화주는 6사람입니다. 근데 똑같은 물건을 공동 구매를 해 갔을 경우에 이제 FCL 화물로 CY에 갖다 놓으면은 이 운송인이 이것을 가져가서 미국의 CFS로 보내가지고 해체시켜서 6명의 화주에게 각각 나눠주는 형태.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 CFS to CY 인도 방식은 송화인이 선적지 CFS까지 화물을 인도하면 CFS에서 선사 책임하의 화물을 적입하는 것입니다. 양육지 CY에서 컨테이너의 외관 및 봉인에 이상 없이 수화인에게 인도하면 선사의 책임이 종료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은요, A라는 회사 물건, B라는 회사 물건을 각각 수입을 해가지고 컨테이너 하나에다 집어넣습니다. 넣고 이것을 목적지에 가져가면은 수화인이 한 사람이니까 이걸 통째로 가져가겠죠. 그래서 LCL 화물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컨테이너에 담았는데 이 주인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목적지에서는 그냥 이 컨테이너 통째로 가져가면 되니까
CFS to CY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은 컨테이너 리레이션과 그 다음에 이제 컨테이너 선의 운항 방식도 컨테이너 화물의 인수도 방식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더 자료를 확보해서 연구를 해보고 첫째, 컨테이너 리레이션이 꾸준히 증가하는 근본 원인이 뭔지 한번 토론해 봅시다. 다음은 컨테이너 리레이션의 경제적 이점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봅시다. 다음은 전기선의 운항 방식에 대해서 토론해 봅시다. 다음은 컨테이너 화물의 인수도 방식에 대해서 장단점을 구분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합시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